네,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네. 우리 고성국 박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의 든든한 기둥이시죠. 뭔가 고민이 되거나 이 정치 현안이 이해가 잘 안 될 때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해답을 잘 주시기도 해서 저도 많이 참고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고성국 박사님 모셔서 최근 정치 현안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부터 조금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돌풍이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불어난 거죠? 뭐 돌풍이거나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새로운 일종의 그 시대적인 흐름,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트렌드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트렌드를 잘 접목해서 편성하는 정치인이 성공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뉴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일종의 트렌드가 있는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잘 몰랐어요. 또 애써 무시했어요. 그래서 뉴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KBS, MBC 나가는 거, 조중동 나가는 거보다는 우리 이영풍 TV 나가는 게 더 효과가 크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한 그 뉴 미디어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어떤 문명적 전환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이거를 그 낡은 낡은 족벌 언론들이나 이 낡은 정치 질서에 안주했던 정치인들이 몰랐거나 알아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게 이번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조직돈도 안 했고 또 기성 언론, 족벌 언론들의 간택도 받지 못했고 또 인지도도 뭐 거의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메시지를 뉴 미디어 공간을 통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책임당원들한테 알리는 것만으로 당대표가 된 거예요. 아, 사실 이게 2025년 8월 26일 전과 네. 8월 26일 이후로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어제 그 조중동 뭐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뭐 6대 메이저 일간지 보면은 여전히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뭐 극우몰이를 한다든지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올드 미디어들의 소위 말해서 해코지라고 할까요? 여전히 있는데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자기 그 수락 연설에서 이번에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당원들의 승리, 새로운 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진 승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올드 미디어들이 조금 그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것들이 괘씸하다 생각해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게 20년 전이면 조선일보에 찍혔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 정치 생명 끝이다 이러는데 네. 지금은 조선일보가 찍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크지 않나요? 더 뉴스가 되겠군요. 예, 장동혁은 우리 족벌 언론들이 앞으로 계속 키워줄 것 같네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SNS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요. 근데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 네. 그동안 뭐 정치꾼들 왜 뉴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고 무지몽매하죠? 뭐 무식해서 그렇죠. 뭐. 아니, 공부를 안 하니까. 예, 머리가 안 아프면 공부라도 해야 되는데 별로 머리도 안 좋은 것들이 공부도 안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동혁의 승리의 이면에는 김문수의 패배라고 하는 또 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김문수의 패배를 얘기하면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명해질 것 같은데 예. 김문수는 2달 반 전에 자유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단 한 명의 이탈 없이 예. 찍었던 직전 대선 후보예요. 그렇죠. 이영풍 대표도 그 김문수 찍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인지도에서 뭐 압도적이었죠. 우파 진영에서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과 2달 반 전에 내가 찍었던 김문수야. 내가 2달 반 전
그러니까 2년 반 전도 아니고 25년 전도 아니야. 2달 반 전에 찍었던 김문수를 내가 이번에 안 찍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불과 2달 반 전에 너도 나도 찍었던 김문수를 이번에 안 찍었단 말이에요. 예. 절반 이상이. 예.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 사이에. 그게, 김문수가 이 새로운 정치 흐름, 새로운 미디어 정치 시대의 또 문명적 전환, 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그 쌍방향 소통인데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다시 말해서 전당대회 유권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아하. 예. 네. 사실 이 유튜브는 댓글도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고 네. 또 이 댓글러들의 감정 표현이나 이런 네.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전당대회 내내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저도 뭐 좀 비교적 오랫동안 정치평론을 했으니까 예. 오랜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인연이 많은 정치인들, 쉽게 말해서 다선 의원들일수록 저한테 전화해서 아유, 박사님, 자꾸 장동혁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아무래도 이건 김문수가 되는 판입니다. 제가 박사님한테 전화드린 이유는 박사님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 자유우파를 위해서 잘 선용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김문수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무조건 김문수가 되는 판인데, 박사님이 자꾸 장동혁 말씀하셔서, 그 박사님의 그 권위에 이른바 또 영향력에 좀 상처가 가고, 그게 이후에 자유파의 활동에 조금 부담이 될까봐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전 진정성 있는 그 조언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선의를 갖고 있는 좋은 정치인들도 이 문명적 흐름을 읽지 못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당원들 표에서 예. 결선 투표에서 2만 표 차이 났지 않습니까? 1차에서도 2만, 2차에서도 2만 이상 차이 나죠. 그죠. 그거는 그냥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장동혁이. 아니, 당대표 뽑는데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예, 원래 100% 책임당원으로 선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택도 아닌 것들이 뭐 자꾸 시비 걸듯이 해갖고서 지금 20% 비중을 여론조사에다 줬는데 예.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 우선 조사가 선거를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예. 아니 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1000샘플 이번에 여론조사는 3000명 했다 그러더만 예. 그래봤자 표본 아니에요. 그렇죠. 표본이죠. 예. 아니 참고용으로 알아보기 위한 참고용 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면 안 돼요. 여론조사가. 왜 이게 선거 투표를 대체합니까? 건방지게? 더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운 좋게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랜덤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렇죠. 아주 그건 정말 행운이죠, 행운. 이 사람들의 한마디가 책임당원 10명 가까운 그 비중으로 이 표가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황당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론조사 보면 거꾸로 6대 4로 김문수 후보가 많이 얻었잖아요. 예. 그 인지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지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동훈 똘마니들이 전부 김문수 찍었을 거고 여론조사에서 예. 더 나가서 역선택 방지라고 하지만 아니 ARS로 ARS로 전화해 갖고서 이게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가 없죠. 민주당 지지자인데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다라고 하고 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하는 순간 한 10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여론조사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 여론조사 때문에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유권자들의 당심이, 표심이 심각하게 왜곡될 뻔했어요. 왜곡된다. 네. 다행히 그 당심의 이 모임이 그보다는 좀 더 세서 결과가 왜곡되지는 않았지만 1차 투표에서 그 정도 됐으면 그때 김문수 사퇴했어야죠. 쪽팔리지도 않나? 물론 당에서 공식 발표를 안 했으니까 예. 뭐 김문수가 몰라서 그랬다. 아니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발표만 안 하는 거지. 감을 잡죠. 어떻게 몰라요 그걸. 근데 요번에 어제 원영석 변호사도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쭉 보도가 되는데 처음에 장동혁 후보가 6%쯤에서 시작해서 13%, 23%
33% 뚫고 들어가는 이 장면에서 그 김문수 캠프 쪽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물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했겠죠. 여론조사 표본이 너무 적어서 정확한 게 아니다. 라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원영석 변호사 말은 그거더라고요. 아, 이제 와서 보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공천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표가 계속 밑에 독이 깨져서 장동혁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유지된 이유는 친한 세력이나 조경태 세력들이 이렇게 표를 얹어주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정확하겠죠. 예. 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 족보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여러 개 발표를 했는데 예. 대부분은 그 전당대회 룰에 입각한 조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 여론조사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00샘플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실제 유권자는 그중에 그저 한 200명, 250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지지자 응답한 사람들만 진짜 유권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200명, 250명의 국민의힘 지지자, 나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또는 지지합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서 다시 2차 조사를 한 여론조사도 있어요. 있죠. 예, 있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심각하게 그 표본 샘플의 문제가 제기되죠. 어쨌든 전국조사는 1000샘플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조사를 우리가 참고로 잃는 건데 예. 이게 250명 가지고 조사해 갖고서 이걸 발표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저희 고성국 TV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냐면요. 1000샘플로 여론조사를 5번을 해. 아, 5번. 예.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합치면 5번의 여론조사에서 합치면 1000명 정도 나와요. 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1000샘플이 만들어진 거잖아, 결과적으로. 네. 그 1000샘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응답을 다시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 1000명에 대한 조사한 거가 결과적으로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려면 보통 여론조사 한 번 하는 걸 5번 해야 되니까 5배 비용이 들어요. 분석도 5배로 더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5배 이상의 돈을 부담하고서라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판단에 기초 자료로 제공할 거냐. 예. 정직하게. 아니면 사실상 사기에 가깝게 일반 국민조사 해놓고 마치 이게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무슨 대단한 참고 자료나 되는 듯이 예. 이렇게 발표해서 그냥 한번 써먹고 말 거냐.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거지, 기성 언론들이. 여기서 비록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이라고 선택한 기성 언론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참 아주 천박한 것들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아주 천박해요. 예,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예. 한동훈에게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줄 수 있다. 예. 뭐 이런 멘트가 폭발력이 있었다고 봐지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이영풍 대표도 이미 말씀하셨는데 1차에서 2만 표 이상 차이 났죠. 그렇죠. 10만 표, 13만 표. 예. 그리고 2차에서도 또 2만 표 이상 차이 그렇죠. 났죠. 예. 그 문제의 발언은 1차 끝나고 2차 직전에 있었던 TV 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1차 때 그 차이는 설명을 못해, 그 발언으로는. 저는 이 김문수가 1차에서도 2만 표 이상 압도적으로 진 겁니다. 10% 가까이 그렇죠. 졌으니까. 그때는 후보가 더 많았잖아요. 네. 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한 김문수의 흐리멍텅한 입장. 이게 한동훈에 대한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지가 먼저 규정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에 이르게 한 그 한동훈이를 용서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문제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한동훈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또 이것을 좌파들이 또 한동훈 똘마니들이 내란이라고 몰아가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는데 이 배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의 한 그 패키지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1차 때도 하고 2차 때도 한 거지. 예. 김문수는. 네. 그래서 똑같이 심판받은 거지. 1차 때도 그래서는 안 돼. 2차 때도 그래서는 안 돼. 이게 1차 때 예컨대 김문수가 이겼다가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졌다 그러면은 그 발언이 갖는 폭발력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결국 그 장동혁 후보는 처음부터 네. 12.3 비상계엄의 원인을 살펴봐야 된다. 네. 민주당이 의회 폭주로 줄 탄핵이 이루어졌고 네. 뭐 등등등 의회 폭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후보들이 처음에 선택하는 거는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선택하고 나면 너무 쉬운 선거야. 지금 우리 이영풍 대표 쭉 설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 서야 되겠다고 선택한 거야. 그렇죠. 그 선택은 혹시 지가 혼자 할 때 어려웠을지 몰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하면 돼. 뭐 새로운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장동혁이 전대기간 내내 했던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놨던 말들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사람이 바뀌니까 네. 아니 참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좀 뉴스들인데요. 이틀 만에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공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특히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지만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저 조경태 뭐 한동훈 뭐 탈당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반전되는 어제 같은 경우도 국회 보이콧까지 선언했잖아요. 앞으로 전국 전망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가 됐건 장동혁이 됐건 종북 주사파들의 강력한 압박은 뭐 바뀔 이유가 없을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좌파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는 거예요. 네. 다만 매우 결정적인 변수 하나가 갑자기 생겼어요. 네. 그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네. 트럼프가 정말 이거는 외교 문법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발언들을 이재명을 향해서 쏟아냈잖아요. 네. 어쨌든 우방국 국가 대통령이라고 불러놓고 불과 3시간 전에 페북에다가 숙청이다, 혁명이다. 이건 사실은 공산당 숙청, 공산당 혁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놨잖아요. 네. 이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압수수색, 미군 기지 압수수색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교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미국 대통령이 교회가 강제 불법 압수수색 당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정도로 해놓고 나서 이재명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재명이를 불러 앉혀놓고 진짜 결정타를 매겼어. 미치광이 잭 스미스. 잭 스미스. 특검. 네, 미치광이 잭 스미스. 네. 이걸 이제 이재명이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어갖고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이제 모르고서 그냥 뭐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이거요.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재명이를 최대한 압박한 겁니다. 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 교회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디 미군 기지에 너희들 특검 이러가 들고 들어와 이 미치갱이 같은 것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뭐 오늘 아침부터 기류가 확 바뀌기 시작해서 정성호부터 무슨 특검들은 그거 오해입니다. 뭐 저희들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변명하기 급급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이 기각됐죠. 나왔어요. 네. 이 흐름이 다 따로따로의 흐름이지만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입니까?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그럼 특검은 트럼프 이재명이 안 봤을까요? 재판부 부장판사는 그거 안 봤을까요? 다 보고 나름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가 큰일 나겠네. 내가 죽겠네.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예. 오늘 뭐 새벽에 도착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수예요. 그 트럼프 변수 때문에 네. 저것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더 강력한 압박과 막 인권 침해 이거를
주춤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정치보복. 한덕수를 비롯한 여러 이 장관들 국무위원. 전부 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를 얘네가 속도 조절할 수도 있고 예. 또 그러다 보면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암참이 직접 나서고 막 맞습니다. 하고 예.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도 약간의 속도 조절과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있어요. 예. 국민의힘 때문이 아니라 예. 트럼프 때문에 이제 그 변수는 그 변수대로 조금 앞으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예. 국민의힘 차원에서 보면 누가 당대표가 됐건 저것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냐 장동혁이냐의 선택에서 우리가 장동혁을 선택한 것은 말하자면 선명한 투쟁 노선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김문수가 당대표가 돼도 투쟁했겠죠. 투쟁했겠지만 장동혁만큼 대중 정서를 모아가면서 선명하게 투쟁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의 두 당 대표 후보가 예. 보여준 투쟁의 방식이 있어요. 네. 김문수는 열흘 이상 당하에 앉아서 농성을 들어갔어. 네. 그리고 진심 어린 농성을 했어. 예. 아니, 그 사람은 한번 농성하면 자리도 뜨질 않아, 웬만하면. 예. 그래서 농성을 했어. 그런데 이 농성이라는 방식은 이 특검의 그 압수수색 영장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20일. 정한이 지났어. 아, 지났어요. 지났는데 왜 거기 앉아서 농성을 해? 영장을 아직 재발부도 받지 않았는데 계속 거기 앉아서 농성을 왜 하냐고. 예. 8월 20일. 만큼 하자면 이게 유연하지가 못한 거예요. 민감하게 그 대중의 정서와 정치 정세의 흐름에 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야. 반면에 장동혁은 아주 기동전 방식으로 게릴라전 방식으로 아니 영장을 발부받은 게 저게 KT에 도사리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다. 특검. 그럼 그 특검 앞에서 앞에서. 뭔가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항의를 해야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광화문이 바로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가 있던 집회하는 곳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를테면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과 내가 함께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광화문에서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과 함께 김건희 특검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한 거야. 예. 그리고 나서 법원 앞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기동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유연하게 한 거지. 예. 그러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싸움에 있어서는 김문수도 싸워야 돼, 장동혁도 싸워야 돼. 그리고 두 사람이 싸우니까 다 잘 싸운다 응원하지만 예. 이 뉴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치 흐름에는 어느 쪽 싸움 방식이 더 적합하냐? 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장동혁이가 훨씬 효과적으로 앞으로 투쟁해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최고위원회 그 회의 내용을 보면요. 뭐 김민수 의원의 발언이기도 한데 김민수 최고위원 장외로 나와야 됩니다. 뭐 투쟁이 혁신입니다. 광장에 나와 있는 애국 국민들하고 결합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장내외라고 하는 게 뉴미디어 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뭐 우리가 장 아닙니까? 바뀝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유튜브 공간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공간은 장 아니기도 하고 장 받기도 한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수년 동안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날 모였고 세이브 코리아 전국 집회를 했고 하지만 거기에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모여도 이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여전히 뉴미디어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이 병행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새 지도부도 예. 그 둘 다 고민을 해야 돼요. 둘 다 고민을 해야 돼. 뭐냐면 자기들은 오프에서 했는데 온이 좀 했으니까 뉴미디어에 의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네. 지그들이 오프에서 언제 했어? 오프에 한 적이 별로 아니 없네요. 국민의힘은 오프에서도 한 적이 없고 온에서도 한 적이 없어. 맞습니다. 네. 완전히.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야. 둘 다. 둘 다 해야 되니까 그 둘 다 하는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둘 다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니 이를테면 오프라인에서의 집회 담은 한 몇몇 명이라도 모아야 집회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몇몇 명 모을 힘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없다니까요.
5천 명이 끼기야. 그러면 한 몇만 명 규모의 집회를 광화문이건 뭐 시청 앞이건 하려 그래도 자유파 태극기 애국 세력과 손잡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오프라인의 투쟁이 그렇고 예. 그다음에 온라인 투쟁으로 가면 이게 뭐 온라인 정당이라고 다들 표방을 하지만 저게 국민의힘의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옳은 소리인가 뭐 그거라며.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뭐 합동연설에 중계하면은 뭐 몇 명 본다면서. 예. 그게 딱 고수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무슨 메시지 전달과 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 오프가 모두 고장이 난 상태예요. 역량이 안 되는 상태야. 그 우리 여기 출연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 안에 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뉴 미디어를 대응하는 정책 부서가 없대요. 뭐 없대요. 그래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전담 기구라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 긴급하게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임명진 위원장 때부터 사실 강력하게 문제 제기됐던 거고 그때는 어쨌든 엉성하게나마 있었어요. 그래서 옳은 소리라고 하는 게 급하게 만들어지고 뭐 어쨌든 뭔가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2016년이잖아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후퇴했다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이게 후퇴시킨 것들이 있는 거야.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당대표 했던 것들을 보면 되지. 예. 김종인이, 이준석이, 뭐, 한동훈이, 뭐 이런 것들이 쭉 당대표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당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면 뭐 지금 오늘도 뭐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네. 통합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부 대청소가 먼저냐? 아니, 그거 잘못됐어. 그 질문 자체가. 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뭐로 가야 되냐? 투쟁으로 가야지. 투쟁으로 간다. 아니, 지금 무슨 둘러 앉아가지고서 통합할래? 무슨 청소할래? 이러고 얘기할 여유가 어딨어요. 이재명 종북주사파 정권과 투쟁을 하러 가야지. 투쟁하다 보면 동지도 생기고. 투쟁하면 그 과정에서 옥석이 갈라져요. 예. 투쟁을 통해서 단결이 되어야 진정한 단결이야. 투쟁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진짜 통합이라니까. 그럼 투쟁하자고 하면 한동훈 세력들은 투쟁하러 안 나오겠죠? 아니 뭐 나와서 정말로 자신의 전비를 뉘우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투쟁하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럴 자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한동훈이 세력이니까 안 돼. 너네는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족벌 언론들이 프레임 덮어 씌우는 내부 갈등, 개파 투쟁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갇히게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아니고 이재명 정보수사파 권력과의 투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투쟁 전선을 딱 치고 그 앞에 장동혁이 쓰고 신동욱이 쓰고 김민수가 쓰면 이 투쟁에 오지 못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거예요. 자연 도태될 것이다. 자연 도태시켜야지. 예.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단결과 뭐 통합과 이런 얘기를 풀어가야지. 투쟁 속에서 풀어야 답이 있어요. 투쟁 속에서 풀어야 된다. 투쟁하지 않으면 단결해서 어디다 쓰려고? 투쟁하지 않는 단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뗀다. 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오늘 새벽에 이재명이 입국을 했는데 아, 돌아왔대요? 예,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안 돌아왔으면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데? 이 손익 계산서를 보면은 지금 아니 추가로 1,500억 불을 더 직접 투자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공동 합의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동 성명도 없어요. 지금 일본, 인도네시아 등등은 공동 합의 성명문이라도 있는데 페이퍼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공동 합의문을 안 만들었다면 예. 유리한 쪽에서 안 만들죠. 불리한 쪽에서는 합의문이라도 만들어놔야 최소한 그거는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갑 쪽에서는 원래 그런 계약서를 안 쓰려고 그래. 을 쪽에서는 어떻게든 그거라도 써놓고 있어야 돼. 근로계약서 쓰고 싶어하는 기업주가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써놔야지. 저기 전세하면은 집주인이 갑이에요. 전세 들어간 사람이 갑이에요.
갑이에요. 집주인이 갑이잖아. 예. 그 사람은 웬만하면은 막 계약서 안 쓰고 싶어해. 무슨 전세 무슨 그 보증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안 하고 싶어해. 안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을 쪽에서는 길을 쓰고 그걸 해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통상협상에 있어서 갑이 누구예요? 트럼프잖아. 미국이잖아. 우리는 을이 입장, 그것도 아주 약체 을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야 되고 관세를 좀 더 낮춰야 되고 네. 우리가 개방하는 거 조금이라도 줄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것들은 원래 만날 생각도 별로 없었던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걸 그냥 뭐 특사를 보내니 뭘 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서 간신히 이제 미팅도 잡고 그럼 갔으면 최소한 지가 얻어낸 거라도 글로 써달라 그래서 갖고 나와야지. 이것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 트럼프 얘기하고 이재명 얘기가 달라지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크죠. 그러면 누구 말에 더 무게가 실리겠냐고. 트럼프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합의문이 없으니까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이건 코가 끼어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아니 있죠. 벌써 러트닉이 이재명이가 한국에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시작했잖아요. 예. 아이 저 농산물 좀 추가 개방이 필요해. 그럼 뭐라 그럴 건데 여기서는 쌀 시장 없다, 소고기 시장 없다고 마치 완전히 무슨 저기 법으로 박은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러트닉이 웃기는 소리 추가 개방 필요해라고 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당할 일이 더 걱정이에요. 참 걱정입니다. 예, 저거 뭐 저 좌파 것들은 120점 주더라고. 이번 저 정상회담 아주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던데. 120점 주고 저 리얼미터는 글쎄 500명 가지고서 조사를 해갖고서 무슨 저 국민의 53%가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뭐 그렇게들 해서 족보 언론들이 이걸 막 일제히 무슨 저 신문사 사설로도 쓰고 뭐 정치면 메인 뉴스에 뭐 제목으로도 달고 그러던데 점수는 저는 이게 점수를 줄 정도의 수준도 안 된다 이게. 이게 뭐 관악 이하니까 점수 매기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예. 굳이 점수 준다면 국민의힘의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이 50점 줬던데 예. 저는 30점도 안 된다 이거. 예. 근데 30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거기 가서 한 짓들이 아직 우리가 다 공개가 안 됐어요. 예. 추가 신청서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지금. 특히 지금 저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미군 기지를 불쑥 들어가는 바람에 예. 이번에 완전히 이 빌미를 줘가지고 이제 대규모 미군 주둔지는 아예 우리가 땅을 가지겠다 이렇게 예. 나왔어요. 소유권을 주장했죠. 그럼 이거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대답 안 하고 뭉개요? 그럼 트럼프가 어느 날 그때 내가 그 문제 제기했는데 너네 입장이 뭐냐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오늘 깜빡 잊어버렸어요. 지금부터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심각한 그 추가 요청서를 이미 받아들고 이재명이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사실대로 다 설명을 하면 예. 이재명 정권은 뭐 그냥 바로 무너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분식하고 있는데 분식 하나마나 뭐 워낙 내용이 형편없으니까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니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그 땅이 중국에 넘어갔잖아요. 음.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평택 미군 기지 우리가 살게 그러면 소유권을 우리한테 달라 이러면 안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줄 수 없죠. 사겠다는데. 예. 더구나 이게 진짜 이게 이게 미군 기지 안에 한국군 기지에 무슨 시스템을 점검하러 갔다고. 이제 그 레이더가 뭐 따로 쓰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이가 트럼프 앞에서 아니 미군 기지 들어가긴 들어갔어라고 시인해 버린 거거든. 그런 거죠. 시인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 땅 샀게 할 때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죠. 사실 이거 상당히 굉장히 지금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추가로 날아올
청구서 몇 방 맞으면은 이재명 정권을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그 여당 이야기 조금만 전망해 주시죠.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 그리고 이재명과 정청래와 조국 이런 구도를 보면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아니, 조국이는 여당이 아니라며. 야당 말은 야당인데. 아니 야당이라고 대통령실에서 구별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야당 정치인들을 사면했지 언제 여당 정치인 사면했냐 그러더라고. 조국이 저거는 저 대통령 꿈을 진작에 꾸고 있었던 자니까 예. 대선 후보랍시고 행보를 할 거야 앞으로. 예. 저걸 누가 말려요? 그게 이재명이한테 아무리 부담이 돼도 조국이 입장에서는 아 그건 너희들 일이고 나는 내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할 거야 할 텐데 누가 말리냐고. 그래서 조국 변수는 거의 상수화됐습니다. 예. 저건 입만 열면은 저 이재명이 표 떨어질 일만 할 거예요. 예. 물론 지 망가지는 일도 하겠죠. 하여튼 그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일 같아요. 예. 정청래 저것도 대통령 꿈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 꿈을 꾸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정청래도 조만간 아니 이재명 당신은 이미 대통령 됐고 그냥 알아서 잘 하시고 그건 당신 같은 사람이 됐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도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이재명이는 그냥 완오브 댐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그리고 원래 정치판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부터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스개처럼 하는 얘기긴 하지만 꼭 우스개만은 아닌 게 그때부터 해서 쭉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지금 엄청 급락했습니다. 그것도 툭툭 떨어지잖아. 예, 툭툭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게 올라갈 일은 별로 없고 그렇죠. 계속 떨어질 일만 있으니까 예. 뭐 그게 레임덕이지 뭐 별거예요. 그래서 조기 레임덕에 빠진 이재명, 그다음에 조기 대권주자 행보를 시작한 조국, 정청래 이 세 간에 계속해서 삐거덕거리면서 잡음 내면서 국정은 팽개쳐지고 직업들 간의 정파투쟁만 남는 그런 전국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그 정청래나 조국은 립 서비스이겠지만 이재명을 대놓고 직격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참 작년 이야기지만 이 한동훈이는 수평적 당정 관계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사건건 직격했지 않습니까? 참 이 대목에서 참 지난 이야기지만 뼈 아픈 어떤 시츄에이션인데 참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저 애국 우파 국민들은 저 한동훈이는 정말 저건 저 용서할 수가 없다. 어떻게든 청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여론이 지금 급등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청산해야죠. 네.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재명이가 민 박찬대를 꺾었다고 하잖아요. 예. 김어준이를 등에 업고. 예. 그런데 정청래의 스탠스가 맞으면 그 마지막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청래가 거칠기 짝이 없고 그냥 입만 열면 막말이라고 해도 그 막말 전공인 정청래도 이재명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스탠스는 지켜가면서 가거든. 금도를 지키는 거죠. 그 한동훈이는 그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그런데 그런 자를 대표로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당시 그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를 대표로 뽑은 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 책임당원들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손에 장을 지십시다. 자, 우리 오늘 좀 귀하게 오셨는데 우리 이제 좀 정리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들어섰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거의 뭐 이거 뭐 다 털리게 된 상황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의 지지율은 급락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고자 하는 애국 우파 국민들 또 새 장동혁 지도부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우리의 전력이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전력보다 더 세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우선 저것들은 대통령 권력을 움켜잡았고 그렇죠. 국회 다수 절대 다수 권력을 갖고 있고 사법부도 다 장악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수준으로 와도 저 정교조나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이 우리 자유파 단체들보다 수적으로도 많고 조직 숫자도 많고 돈도 많고 싸움의 경험도 훨씬 많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불리하다고요. 예. 이렇게 불리한 상태에서 싸움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당대표 하나 잘 뽑았다고 당 지도부 하나 잘 구성했다고 이제 모든 싸움 다 이제 맡기면 다 이길 거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런 것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조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력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뭐냐?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된다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의 명분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한테 또 다른 뭔가 있나 들여다보면 다들 막 상처 입은 대중들밖에 없어.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와 자유파 국민들과 자유파 시민단체들의 지도부는 예. 저는 공개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빠른 시일 안에 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수기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놓고 평가를 해야 돼요. 예. 평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역량을 최대한 결합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의 역할, 또 태극기 애국 세력들의 역할, 뭐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분담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을 다 좀 아우를 수 있는 자유파 진영 전반의 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그 원로회의 같은 것에 예. 대한 구상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원탁 테이블. 예, 뭐 좌파들은 원탁회의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을 보면 다들 뭔가를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어. 예. 이를테면 뭐 국민재단 빚 그럼 또 벌써 한 2달 동안 열심히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또 무슨 비슷한 재단 움직임이 늘 있어. 예. 또 정치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 같은 것들이 또 있어요. 또 뭐 유튜브들도 어쨌든 각자 뭔가를 하고 있어. 예. 근데 이게 다 각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자 하고 있고 이게 하나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거든. 예. 당 따로 자유파 세력 따로. 자유파 세력 안에서도 유튜브마다 다 각각 또 자유파 단체들 각각 다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서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또 거기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하고 또 오랫동안 인연이 있고 가까운 사이고 신뢰하는 관계인데도 일은 따로따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에서 나오는 비효율성이 있어요. 예. 저쪽은 우리보다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거기에다가 효율적으로 조직이 돼. 우리는 물량이 저들보다 적은데 효율적으로 조직도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우선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예. 역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거를 많이 키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 과제야. 있는 역량을 잘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거는 사람 마음만 맞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이게 단기 과제가 돼야 돼. 예. 잘하는 걸 먼저 해야죠. 이걸 단기 과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장동혁이다 뭐다가 무슨 원내 병행 투쟁 뭐 광장 태극기 애국 세력과의 결합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건 누가 몰라서 안 해?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에 대한 디테일한 고민들을 그동안 못했던 거거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번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이영풍 TV에 첫 출연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우리 이영풍 TV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 방송은 오늘 오후에는 고성구 TV에 저희들 고성구 TV가 지금 녹화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고성구 TV 구독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영풍 TV 구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영풍 TV의 구독자들께 드리는 말씀은 고성구 TV 구독 안 하셔도 좋으니까 가끔 들어오셔서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한번 체크는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 변호사님, 요번에 네. 그 선거 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뭐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예, 뭐 아주 초반부터 제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캠프 일을 하는 아주 극초기부터 조인해가지고 했고 그 전에 이제 뭐 대선 캠프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때도 이제 있었고 제가 사실은 그 뉴미디어 단장을 대선 캠프 때도 했어가지고 뉴미디어 단장이라는 게 이 보수 유튜브들 예. 잘 모시고 이렇게 뭐 이 대화도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뭐 대선 때 하던 거 하는 거지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정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보수 유튜브들과 우리 그 후보님 사이가 이 정말 그 관계가 최악을 달리고 그거를 좀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다. 힘들고 마지막까지 이제 쉽지 않은 이 한 달 반의 그런 그 선거 캠페인이었고 근데 뭐 좀 답답한 게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그 전당대회 결과를 보신 분들은 이제 결과를 봤기 때문에 느끼시겠지만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그 방송에 나오는 패널 중에 보수 유튜브에 나가기도 하면서 제도권 방송에 나가는 이 보수 진영 패널이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아까 우리 왔다 가셨던 최진영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뭐 장해찬 전 최고 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도 알고 이 지금 레거시 미디어도 레거시 알고 미디어. 예. 이거를 실제로 출연하면서 양쪽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이 보수 유튜브에 대한 어떤 인상이라는 거는 저 멀리서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어요. 저기서 지금 저 멀리서 보고 있으면 엄청난 해일이 몰려들고 언젠가는 이 해일이 우리 보수 진영을 덮친다. 예.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럼 어떻게 이 보수 유튜브들하고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이 관계도 잘하고 그리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리고 그 의견이 뭔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보수 유튜브에 대한 이 아직은 이 우리 보수 진영 제도권의 인식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을 왜냐하면 나는 이 보수 유튜브도 출연하고 제도권 방송도 출연하니까 이 간격을 어떻게든 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줄일 수 있도록 예.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그 어떤 틈을 이렇게 정면 들어오시면서 돌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런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 그 진영 전체가 보수 유튜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보수 유튜브가 밀어준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보수 유튜브가 진화하고 있어요. 옛날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옛날하고 왜 다르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보수 유튜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때는 뭘 했냐면 문재인 욕만 하면 돼요. 네. 예. 문재인 욕만 하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뭐 민주당 욕하고 막 그것만 하면 되는 시즌이 있었다면 예. 지금은 어떻냐?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런 그 진영 내부에 대한 이해관계나 아니면 우리가 뭐 그 어떤 한동훈이나 아니면 이준석이나 이런 내부적인 아주 이 복잡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해설하기 시작했다고요. 보수 유튜브들이. 그러면 뭐가 되냐?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예. 그 서사. 그러니까 이 유튜브 제가 서사라고 하는데 보수 유튜브 서사라고 하는데 예. 그 서사에 예를 들어 우리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도 예. 김민수 최고도 보수 유튜브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게 때로는 이데올로기도 될 수도 있고 예. 또는 정치공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패널로 나와가지고 그걸 만드는데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가 이제 보수 유튜브가 밀어주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보수 유튜브들하고 아무 관계도 안 맺고 저 사람들이 무슨 맥락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안 된다고요. 어허. 그러니까 지지자들, 이 시청자들이 그렇게 그런 후보한테 몰입이 되지도 않고 일체감이 생기지도 않고 예. 그리고 그런 이해나 이런 것들의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민수 최고만 하더라도 뭐 최고위원 선거 결과 한번 보세요. 아니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지금 2등이지만 실제로는 1등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게 일반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일반 여론조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역선택을 이제 배제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리고 중간인 중도층 여기에서 실제로 김민수 최고가 1등 했다니까요. 예. 그러면 제도권 방송에 나오지도 않는 이 정말 한 8개월간을 비상계엄 이후에 예. 그 김민수 최고가 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한다는 거는 보수 유튜브의 그런 경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당원에서 졌어요. 예. 신동욱 최고보다는 당원에서 졌는데 그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신동욱 최고는 현역 의원인데다가 가장 중요한 게 그 고향이 경북 상주 TK입니다. 그렇죠. TK 영남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예. 그게 조금 더 작용해 가지고 저는 이게 합산해 가지고 이긴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일반 여론조사에서 1등한 게 신동욱이라는 사람이 출마 안 했으면 계속 갔다고 봐요. 수석했다고 봐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 당내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이게 뭐 보수 유튜브들이 당원에만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아, 그리고 제도권 방송 하는 그 기자들이나 이런 예. 친구들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친해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 이름 걸고 유튜브 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젊은 애들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아이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지금 언론에 있는 친구들 예. 너 나중에 뭐 이거 뭐 하고 싶어 이러면 자기 이름 걸고 유튜브 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레거시 미디어도 어. 지금 이 범 유튜브 이 태풍의 영향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거시는 뭐 인정하고 보수 유튜브를 인정 안 하고 이런 분별이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어떻게든 이 보수 유튜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우리 후보님한테 큰 도움이 되고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를 자원한 거예요. 대선 때도 자원했고. 맞습니다. 예. 예. 내가 뉴미디어 단장하겠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 유튜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후보 교체 그거를 영향을 많이 이렇게 애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정말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쭉 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사실 잘 안 됐어요. 지금 요번에 제가 그 김문수 후보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잘 보셔야 되고 또 이런 이야기나 정책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우리 원영섭 변호사 같은 분을 정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두고 어드바이스를 계속 들으셔야 된다. 제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김문수 후보께. 뭐 어쨌든 뭐 선거라는 것은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는 것이고 예. 또 1등이 된 그 사람은 2등이 된 그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을 다 흡수해야 됩니다. 그 배제하면은 그거는 이야기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일했던 분들도 좋은 분들은 인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장동혁 신임 당대표님 이 방송 보고 계세요? 원영섭 변호사 같은 분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뉴미디어라는 부분에 대한 어제 장동혁 그 신임 당대표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 자기가 당선된 결정적인 원인이 첫 번째는 당원의 승리고 두 번째는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뉴미디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기 힘듭니다. 왜 개딸들이나 저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겠습니까? 뭐 그런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서사라는 게 있다고요. 그 서사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그 그룹이 있고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진 서사를 뒷받침하는 팔로워 그룹들이 생기면서 역할 분담이 일어나고 때로는 네. 이제 뭐 세대 분담도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아주 그 청년 유튜브들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맞습니다. 예. 그거를 다시 어떤 그 젊은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뭐 그런 유튜브들도 또 있고 자기 예. 세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외연이 쭉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깊이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해를 하고 저는 유튜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는 당의 주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오늘 말씀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네. 조중동 한결의 경향 한국일보 사설을 보면은 예. 조선일보 정도 빼고는 네. 소위 말해서 이 국민의힘 당이 완전히 뭐 극우화된다 뭐 유튜버들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 제가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예. 야 이거 레거시 미디어들 쫄았구나 후달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뉴미디어 담당하셨으니까 현장에서 직접 느끼신 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당의 사람들이 무엇에 가장 집중했냐면 조선일보 사설에 집중했어요. 조선일보 사설이 이거야라고 하면 그런 거를 비슷하게 없는 게 마치 뭐 깨어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처럼 예.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비슷하게 말을 하면 또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걸 받아줘요. 그렇게 발언을 하면 예. 그래서 뭐 저 사람은 뭐 그래도 좀 뭐 합리적이구나 뭐 나이스하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보수 유튜브에 아까 말했던 그런 논조나 이런 것들이 네네. 본인의 논조로 지금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거를 막 내가 저 논조 자체가 극우야. 저 논조 자체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게으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 내부에 있는 그런 유튜브 보수 유튜브들의 그런 논조라는 것도 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쭉 가다가 이렇게 180도로 급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쭉 가다가 180도로 그 급회전을 하거나 뭐 90도로 좌회전 우회전하면 발목이 부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뭐 이렇게 홍길동을 막 밀고 있다가 김갑동을 미는 게 조회수 더 나와 바로 김갑동으로 돌 수가 없잖아요. 돌 수가 없죠. 구독자들이 그걸 용서를 하지 않죠. 용서를 하지 않고 구독자들이 이미 이영풍 TV의 이영풍의 이런 뭐 몇 달 동안의 논조를 봐왔는데 거기에서 급회전을 해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다 때문에 떨어져 나가죠. 예. 그래서 신중하게 굉장히 그 어떤 납득되는 예. 그런 어떤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선회를 해도 선회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유튜브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조선일보다 뭐 일반적인 신문이나 이런 데는 기자마다 다를 수 있고 사설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주필마다 다른. 주필마다 다르고.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매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입이 되냐고요. 몰입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 몰입도가 떨어지는 내가 미디어를 들고 있어. 매체를 내가 들고 있어. 근데 여기는 적어도 뭐 패널을 선정하더라도 예, 예. 기자님이 어느 정도 자기의 결에 뭐 180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한 60%는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명하기만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뜬금없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디어의 운영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레거시는 유튜브를 막 저 사람은 그거고 저 사람은 뭐고 뭐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논조를 구사한다는 게 그거는 잘못된 거죠. 심지어 이 레거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급 기자들이 나도 내 이름 단 유튜브 하고 싶은데
아니 본인 또 KBS 그렇군요. 기자시잖아요. 저는 이제 해임되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진짜 그 어디 저기 뭐야 기자 출신들도 많고 예. 그리고 지금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건 제가 보수 유튜브와 관련한 저의 그런 생각이니까 한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예. 일본은 애니메이션 시장이 세계 탑입니다. 아, 예. 애니메이션을 제일 잘 만들어요. 예. 근데 일본에서는 내가 뭐 무슨 예술한다 그러면 영화 예술한다 그러면 예. 제일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일반 실사 영화를 안 가고 애니메이션을 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시장이 넓고 세계적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높고 내가 이 출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거시에서 어떤 입사 몇 년 차 기자가 하는 어떤 시각과 여기서 지금 이 선단처럼 많은 그 구독자와 시청자를 이끌고 있는 그런 어떤 책임감 있는 상태에서 하는 그 보수 유튜브들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수 유튜브들이 이미 더 질적으로 뛰어나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 바로 이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질적으로 뛰어나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그 형식 보수 유튜브니까 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 이제 이걸 그만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원영수 변호사님 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네네. 사실은 우리 보수파 정당에 아주 관여를 많이 해서 정치적 경험도 풍부하신데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거나 뭐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거나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탄핵 반대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뭐 선거 전략상 뭐 전술상 뭐 약간 오류가 있거나 좀 잘해가지고 뭐 표가 더 나와서 이제 당대표가 되고 뭐 또 서운하게도 아쉽게도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결국 이분들이 이제 다 힘을 합쳐서 네네. 이재명 정권과 이제 정말 한판 승부를 겨뤄야 되는 건데 우리 원영수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네. 말씀하신 그런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 예. 뭐 그런 조직 예. 뭐 이런 게 좀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조직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캠프 김문수 캠프 내부에서는 이게 당 대표가 되시면 예. 뉴미디어를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자 특이 형식으로든 그 생각을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럼 국민의힘은 뉴미디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예. 그거는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이나 예. 대변인들이나 각자 알아서 자기들 인맥이나 자기들 이제 그런 개인적인 예.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응을 하면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우리 캠프에도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민주당의 그 당대표 경선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보자는 8월 거예요. 초에 정청래 그리고 저기 박찬대가 첫날 일정으로 다 자기들 좌파 유튜브 출연으로 잡아놨어요. 김어준, 뭐 장윤미, 장윤미, 그 있잖아 매불쇼 이런 걸 다 잡아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뭐 대통령이라고 붙이면 좀 불만이 있으신데 하여튼 이재명도 경선할 때 유튜브 좌파 유튜브 위주로 경선을 치렀어요.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그걸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우리보다 훨씬 더 세가 좋고 선거도 많이 이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좌파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활용하면 그러면 저게 뭔가 중요한 건가? 라고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옛날에 국민의힘이 잘 나갈 때 보수당이 잘 나갈 때 그 당시 민주당이 우리 당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연구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의도 연구원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민주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도 저런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흉내내자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은 왜 저렇게 할까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보고 있으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느냐의 중심에 뉴미디어를 바라보는 그 차이가 있고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실에도 그 유튜브 출입을 허용을 시켰잖아요. 김어준. 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고 있고 이 시대 조류가 다 바뀌고 있고 이 조류의 변화는 비가역적인 변화예요. 근데 마치 유튜브는 뭐 이거는 제도권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구한말 때 위정척사빠가 신문물을 보고 맞아요. 저 오랑캐. 오랑캐들 이거 세국 정치해야 되는데 지금 왜 저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제가 이 캠프와 관련한 것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보수 정치가 보수당의 정치는 어떤 그런 그 장치 툴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제가 말씀을 사실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극명하게 갈린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그 선거 운동과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선거 운동이 예. 장동혁 대표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변화된 미디어 환경 그 덕분에 자기가 당선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이게 갈렸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는 모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이 단순히 이제 밥 한 먹고 나 밀어달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냐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생각에 찬성할 수도 있고 저 생각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생각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생각에 구독자가 몰리고 시청자가 몰린다는 거는 이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심을 일견 대응을 하고 조응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모르고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르게 하면 밀어주고 싶어도 못 민다니까요. 특히 제가 이제 그 지상파 방송사에서 27년 근무를 했는데 예. 제가 KBS에 있을 때 그 정치 토크쇼를 제가 그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팀장이었습니다. 예. 그게 2014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종편들이 막 나와가지고 정치 토크쇼를 막 합니다. 근데 종편들이 정치 토크쇼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 출연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상 제작비가 얼마 안 들어요. 그렇죠. 이 사람 장사거든요. 예. 사람 데리고 가서 스튜디오 만들었고 뭐 뜯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작비가 맞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고 종편사는 가성비가 좋고 정치인들은 자기 알리는 거 좋고 일반 국민들은 정치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들어볼 수 있으니까 좋고 이 서로 다 좋았던 거죠. 근데 그게 프로그램이 경쟁력을 가진 겁니다. 근데 지금 종편이나 지상파는 이제 그런 정치 토크쇼도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어떤 수익 창출 위해서 뭐 TV조선 같은 경우는 뭐 트로트쇼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지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KBS, MBC를 봐도 내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정치인이 자주 안 나옵니다. 프로그램 편성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종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아까 우리 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시간 제약 없이 그 정치인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고 내가 생방송을 안 봐도 재방송을 또 볼 수도 있고 맞아요. 내가 편한 시간에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이 또 유튜브를 보면은 플레이 속도를 또 2배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빨리 해줘. 그죠? 저는 항상 1.5배로 봅니다. 1.5배로 보면 빨리 볼 수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좋은 뉴미디어를 왜 안 쓰냐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도권 방송에서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방송이나 라디오로 나가지 않지만 별도로 운영하는 제도권 방송 산하의 유튜브가 있는데 그거하고 보수 유튜브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르죠. 이거를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정치에 지망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도권 방송 산하 유튜브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참전하지 않죠. 예, 네. 그냥 전망하는 거예요. 전망하는 예측하고. 그렇지. 근데 보수 유튜브는 어떻게 하죠? 돼야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 돼야 돼. 나는 홍길동에 뭘 걸었어. 아니면 뭐 김갑동이 돼야 돼. 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동지적인 관계가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정치 효능감, 정치가 이제 그 총칼 만들었지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제도권 산하 유튜브는 그 정치를 밖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수 유튜브는 내가 정치에 참전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 보수 유튜브에 동시 접속자가 되고
보수 유튜브의 시청자가 되고 구독자가 되면서 요 결에 이 참전의 결에 같이 참전을 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그 어떤 정치 효능감이라는 게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데 맞습니다. 또 내가 답답한 게 그러면 제도권 산하 유튜브는 아니 나는 뭐 제도권 산하 유튜브 정도는 나가고 보수 유튜브는 좀 그렇잖아.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아, 그것도 그게 아니라고 제가 100번 1000번 하여튼 저는 여러 군데 그러니까 우리 캠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거라고. 예. 그러니까 레거시라는 라떼로 우리가 레벨이라고 하죠. 예. 그거하고의 어떤 이 정치적인 현상에 대한 격을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격이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아니 보수 유튜브는 조금 이게 마치 그 보수 유튜브를 비판하면 자기가 좀 뭔가 뭐랄까 이게 좀 격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고 저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제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예. 결정적으로 이 표심이 확 변하게 된 과정 현장에서 직접 보시니까 어떤 계기였고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사실은 우선은 1차도 예. 김문수 후보가 2등을 했잖아요. 예. 1차도 장동영 후보가 이겼어요. 예. 이겼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예. 후보님이 한동훈 공천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나는 1차도 1등이라고 내가 당연히 1등 했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동영 공천 문제 한동훈 공천 문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가 1차에서 굉장히 성적이 나빴을 수가 있겠구나.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하. 왜냐하면 굳이 이거는 좀 강한 어찌 보면 무리수기도 하고 좀 강한 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송토론팀에서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방송토론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한동훈 전환길 중에 누굴 공천할 거냐 전환길이다라고 했던 그 당시 장동영 후보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김문수 후보한테도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당연히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말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만 하셔라. 그렇게 이미 돼 있는데 그렇게 오후에 이 토론회에서는 말씀을 하신 거라 가지고 이게 우리가 1차에서의 결론이 1등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흘러간 상황들은 이제 생각을 다 이제 하실 수 있고 근데 이 표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데이터로 분석해야 될 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현상이죠? 무슨 현상이냐면 지금 지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0% 전후에 우리 후보가 있었고 그렇죠. 장동영 후보가 처음에 할 때는 한 7%인가에서 출발을 6% 했어요. 7% 이랬죠. 그런데 장동영 후보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한 20% 초반까지 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표가 지금 그 40% 전후로 횡보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캠프 내 그런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왜 이게 특이하냐? 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 후보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경태, 안철수, 양양자 그분도 나온다고 했다가 나온다 했다가 접은 사람들도 있고 나경원 막 이렇게 막 접어 나가는데 자. 한동훈 표, 조경태 표, 안철수 표, 탄핵에 반대하는 표들, 탄핵에 찬성하는 표들은 장동혁 후보한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장동혁 후보는 쭉쭉 올라가고 있고 우리 후보는 횡보를 유지하고 그러면
장동혁의 표는 어디서 왔지? 음. 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장동혁 표가 어디서 왔냐? 우리 후보한테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횡보를 하냐? 일단 통합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이 김문수 후보 표로 들어오고 있었다고요. 근데 들어오고 있으면 김문수 여기는 후보 들어가고 표는 저기는 빠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유지만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장동혁의 표가 올라갔다.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후보 표가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 이 독이 밑바닥에 깨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장동혁이 올라와도 뭐 우리 후보 표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집토끼 달아나고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정확한 진단 같은데요. 예. 근데 네. 집토끼가 달아나는데 우리 그 당이 이렇게 심지어 많은 정치인들 정치에 관여해서 하는 이 여의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예. 보수의 집토끼는 고정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미 깨졌어요. 깨졌다. 21대 총선에도 깨지고 22대 총선에도 깨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공천 파동 고생한 사람들 공천 안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요. 이상한 사람 공천하니까 투표 안 한다고요. 그렇죠. 집토끼가 도망가는데 예. 아니 선거는 한 표라도 지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표를 이기면 당선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집토끼들이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학습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열광했다가 이제는 이준석 이자만 나와도 화를 내죠. 예. 한동훈에 대해서도 열광했다가 이제 한동훈의 한자만 희음만 나와도 이제는 그 뚜껑 열리죠. 바로 뚜껑이 열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집토끼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장동혁한테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 그래서 이것조차도 저는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봐요. 유튜브가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예. 당원들을. 예. 그거는 이제 당원들이 원하는 거를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 당원들 시청자들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따라가기만 가서는 또 조회수나 그게 안 올라가잖아요. 리딩할 때도 있잖아요. 연동이 돼 있습니다. 예,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학습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 시민이 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 약간 3000% 세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예. 민주주의를 왜 하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능한 군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능한 군주정, 유능한 전제정, 유능한 독재 정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부패한 민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패한 예.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부패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가치 있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후보를 뽑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사고 치는 건 뭐죠? 내 잘못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물론 우리가 정치를 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어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주권자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주권자의 그 결단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개인의 선택의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뽑았는데 이준석 하면 안 되는구나. 한동훈을 뽑았는데 한동훈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학습이 되고 그 개인 이렇게 나온 이 책임, 이 결과에 대해서 그게 개인이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학습이 된다는 거. 민주주의의 가장 그 본질적인 우월성은 이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 개인이 깨달아 나가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그 민주주의의 우월성인데 계속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당원이라는 고정된 모습이라는 게 없어요. 네. 계속 이준석. 네. 아니 김문수 후보 왜 낙선했어? 이준석 한동훈 품는다 그래가지고. 그거잖아요. 예. 근데 물론 유너 개인도 있고 뭐 부정선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복합적이지만 예. 그 당원들이 학습을 하고 당원들이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그 책임을 느끼고 그걸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 집토끼가
영원한 집토끼가 아닌 집토끼는 집토끼인데 그 집이 내 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이 정치인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네요. 저기 이제 이렇게 되면 장동혁 체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저는 뭐 김문수 후보 캠프의 입장이니까 예. 그 처음에 제가 그렸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예. 김문수 사실은 지금 현안들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해요. 예, 예.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데 이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어느 정도 뭐 경험이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게 검증이 된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체급을 올리고 다음에 또 아직도 젊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서 그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장동혁 그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되셨잖아요. 예. 근데 이 당 대표는 그러면 다시 왜 됐느냐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예. 그러면 한동훈을 척결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여기에 모든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정리를 안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한테 있었던 지지가 전부 깨지고 그게 일종의 그 신뢰 기반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지금은 한동훈조차도 장동혁 대표와 안 싸울 수가 없고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하고 안 싸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뭐 문제들 뭐 많아도 그 싸움으로 이제는 흘러가는 거예요. 예, 이 싸움은 이제 당장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품고 가겠다고 하면 용납하실 수 있으세요? 용납 안 되죠, 그거는. 예. 계약 위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렇게 가기로 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뭘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친한 세력이나 내부 예. 총질러들을 다 싸그리 정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정리 안 할 수가 없죠. 당장 당원 게시판 문제가 벌써 있고 예. 또 우리 박광배 TV에서 뭐 벌써 뭐 징계 신청이라고 하면서 그랬네요. 오전에 예. 접수를 한 모양인데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까지 당면한 문제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됐다 그러면 일단 통합하기로 했으니까 통합하기로 해가지고 당 대표가 되면 요 이슈들은 좀 뒤로 밀 수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정리하겠다고 해서 당 대표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 예. 이슈를 뒤로 밀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알겠습니다. 겁니다. 당 게시판 사건 수사하라 이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뭐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 이영풍 TV에 좀 시간을 못 냈습니다. 못 냈는데 다음 주부터 월요일마다 또 출연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또 어떤 그 캠프 관련해서 전대 기간에 일어났던 그런 뭐 제가 발언에 좀 서운하셨거나 상처받으셨던 분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뭐 후보님을 모시고 뛰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라고 좀 잘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뭐 당대표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 당대표를 통해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장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에도 원변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뭐 이런 뭐 격려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